예, 부동산 주식을 비롯해서 많은 자산의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 외에는 지금 자산 가격의 상승을 막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경기가 조금만 좋아지게 되면 금리 이상까지는 아니어도 작년도에 발표했던 여러 완화 정책을 좀 후퇴시키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국내 금리 상승과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금 소강 상태인데 어제 오전까지만 보더라도 주식시장이 정말 난리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장중 한때 3,200포인트를 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연말 이전에 한 일주일서부터 따져보면 거의 주가가 장중까지 따지면 한 530포인트 정도를 네. 한꺼번에 올라오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3,200포인트를 넘고 사상 최고치, 이미 연말부터 계속 사상 최고치는 경신해 가고 있었고요. 그렇죠. 3,200이라는 보지 못했던 숫자 레벨까지 왔을 때, 특히나 우리가 무겁다고, 주력이라고도 생각은 들지만 무겁다고 생각됐던 대형주 위주로 급상승을 했을 때 상당히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우리 주요 기업들에 대한 리레이팅,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리레이팅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단연 한국의 퍼포먼스는 가장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연초 대비, 연초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시장은 거의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넘버 원이었었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전반적인 배경은 우리나라의 리레이팅이라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글로벌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이기도 한데 이 좋은 금리 상승에 대해서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은행들이나 각 정부들이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네. 것들은 어떤 유동성 환경 플러스 순환적인 경기 회복,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금리 상승이 지금 나타날 때다라고 전망을 하셨거든요. 우선 좋은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금리 상승이라는 것이 금융시장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리 상승은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어떤 경기적인 측면에서 성장이 나온다라는 측면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살아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쁜 금리 상승이라고 한다면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때 보통 예. 신흥국 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죠. 예. 근데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금리 상승은 대체적으로 위험을 동반한 금리 상승이라기보다는 어떤 순환적인 경기 회복이나 인플레이션 기대를 동반한 금리 상승이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금까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강하게 짓눌렸던 경기가 절대적인 레벨은 좀 차치하더라도 순환적으로 반등하는 그림이다. 예. 그러면 워낙에 낮았던 금리 수준이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어떤 경기 민감이라든지 또 신흥국가 같은 어떤 베타가 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 그때 금리 상승은 좋은 금리 상승이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리 상승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주식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보다 더 큰 힘이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영향을 모두 다 상쇄해서 네. 주식 시장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형태로서 결과를 그렇습니다.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보면 최근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제도 거의 한 3%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를 바로 바라보는 상태가 됐고 지금의 그 수준을 보면 1.5% 정도가 될 때까지는 별다리 저항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됐든지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됐을 때 제일 낮을 때 0.3%까지 내려갔고 안정됐던 게 0.5%니까 만약에 1.5%가 된다라고 하면 0.5%에 비해서 2배, 3배 정도의 금리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그 미국의 10년물 금리 상승이 국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시장 상황에 대한 해석이 과열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이 껴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단기 과열에 대한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금리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보통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주요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워낙에 낮았던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단기 과열이라고 일각에서 해석될 만큼 올라온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 자칫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금리 상승이 일어날 때 정책 당국으로 하여금 어떤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어떤 부양책을 조금 후퇴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어떤 테이퍼링이라는 뭐 단어를 또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 배경이 어떤 경기라든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낙관적인 기대에 근거를 하는 거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강도 높게 뭐 빠르고 강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왔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여 나가자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나온 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 공급 기조는 계속 될 거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연준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과열이라는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과열을 용인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컨센서스를 취합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준의 스탠스를 과열을 용인하고 기존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이력 현상, 계속해서 어떤 강한 충격이 경제를 계속 장기간 억누를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좀 과열을 용인하자라는 스탠스를 좀 우선해 놓을 것 같습니다. 그 예. 과정에서 여러 이제 성향이 다른 의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연준 내 컨센서스를 만들고 이제 이 금리보다도 또 이제 유동성에 대한 좀 축소, 소위 말하는 테이퍼링을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해 가면서 좀 소통해 나갈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소통을 해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 그 의문이 남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연준이 현재의 주식 시장이나 이 그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끼기 때문에 그냥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을 용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그러니까 애틀랜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상태에서 완화적인 정책이나 유동성 공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지금의 자산 가격도 이렇게 높은데 거기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뭐 연준 위원이 뭐 총 17명이고요. 실제로 뭐 투표권을 행사하는 위원은 또 1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 성향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어떤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면서 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 또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물가 상승보다는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비둘기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분들은 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과열을 용인하면서까지 이 경기 자체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예.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질 겁니다. 근데 분명히 성향이 다른 분들이 어떤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어떤 뭐 정책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2013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고 2013년도에 처음으로 테이퍼링이라는 언급이 나왔을 때 예.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실제로 6월 달에 2013년 6월 달에 나오고 12월 달부터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는데 시장이 큰 충격을 겪었다는 학습 효과가 있다면 지금은 최대한 시장과 소통하는 기간을 늘리고 최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시장이 큰 충격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뭐 경기라든지 물가 그리고 더해서 정무적인 판단까지 더해져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건 시장과의 소통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뭐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시장이 충격을 겪을 가능성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 연준 위원들이 조금씩 얘기하는 부분들은 시장과의 소통 과정. 그걸로서 우리가 일단 네,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소비는 상당히 안 좋고요. 제조업 관련한 뭐 생산 이런 부분들은 좀 양호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보면 코로나19 이 3차 확산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미국의 소비가 안 좋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업도 당연히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절대적인 수준은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을 뭐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예. 거의 저희가 뭐 지표상으로 보기엔 한 70% 정도 회복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 하반기 때 뭐 글로벌 경기 특히나 이제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이제 소비 쪽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소비 중에서도 당연히 이 여전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서 경제 활동을 하는 어떤 오프라인을 매개로 하는 서비스 소비는 매우 저조했고요. 반면에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상품 소비, 특히 내구재, 자동차나 뭐 컴퓨터, 가전 그리고 집안의 인테리어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그 배경은 여전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내구재라는 특성은 오랜 기간 동안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제 구매를 했다고 해서 오늘 또 구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필수재는 매일매일 뭐 빈도가 높게 할 수는 있겠지만 내구재는 그렇죠. 특성상 고가이기도 하면서 오랜 기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때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를 해서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연말 연초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약간 슬로우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예. 그리고 워낙에 12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사회적인 통제가 강화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 지표는 지난 뭐 8월, 9월, 10월, 11월 이때보다는 조금 저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소비 경향은 어떤 코로나의 재확산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소비 상황이라든지 또 그 경기 상황은 절대적인 레벨상으로는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지 못하겠지만 방향상으로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그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계속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만하게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원달러 환율로 한번 좀 넘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때에 뭐 1,030원까지 내려갈 거다 이런 이제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1,100원대를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아무튼 뭐 1,050원 밑으로 당장에 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확인을 한 상태고 앞으로 이제 그러면 상단이 얼만큼 될 거냐 하는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달러 환율 동향과 그다음에 그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연초 이후로 계속 뭐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렇죠. 1,080원을 저점으로 해서 또 1,100원, 예. 1,080원, 1,100원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동반한 원화 강세,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게 지난 하반기부터 4분기부터 더 강화가 됐고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코로나라는 변수가 그동안 달러화를 약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외화의 수급입니다. 달러화의 수급. 달러의 그러니까 수급. 결국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미국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어떤 뭐 달러화의 수급이 미국 내로 들어올 게 덜 들어왔다. 그렇죠. 나갈 게 더 나갔다. 예. 다시 말해서 여행 수지가 적자인 미국이 여행을 못하다 보니까 흑자 폭이 대폭 줄었고요. 반면에 무역 수지가 적자인 미국은 더 수입을 많이 하면서 적자 폭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달러화에 대한 수급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달러화의 약세를 촉발했던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역 수지의 개선, 반면에 서비스 수지의 어떤 적자 폭의 확대 예. 이런 부분들이 원화를 더 강세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의 백신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외화 수급에 대한 방향성이 최소한 반대 방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시장의 컨센서스랑은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달러와의 약세가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1,080원을 하단으로 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미국 금리 상승을 동반으로 해서 어떤 달러와의 강세 압력이 나타나고 예.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의 어떤 하방 예. 경직성을 보이는 상태에서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환율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1분기를 피크아웃해서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달러의 약세가 지속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달러의 약세가 그다지 크게 계속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전망으로,서 우리가 한번 그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아무튼 달러의 올해의 약세가 계속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추가적으로서의 약세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 부분들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